MT 버스 안에서 동기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의 친척 누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민지는 어릴 적부터 봐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목이 꺾인 할머니 놀이터. 그네에 앉은 젖은 교복의 여학생, 병원 복도를 배회하는 환자복 차림의 그림자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그들은 대부분 멍하니 있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이었다. 민지가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그들도 민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민지는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말을 걸지 않는다. 없는 척한다. 이 규칙만 지키면 그들과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런 민지가 그날 계곡 앞에서 처음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다. 민지야, 빨리 와. 물 진짜 시원하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계곡 입구에서 들려왔다. 한여름 도심을 벗어나 찾은 계곡은 맑고 깨끗했다. 물소리가 상쾌하게 울려 퍼지고 나무 그늘이 시원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완벽한 여름날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주차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계곡물 위에 그것들이 떠 있었다. 수십 개의 머리. 아니, 머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끔찍했다. 물에 오래 잠겨 퉁퉁 부어오른 얼굴들. 피부는 창백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물을 머금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흐느적거리며 얼굴을 덮었다 드러냈다 반복했다. 그들은 물 위에 둥둥 떠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떠내려가고 있었다. 민지는 수없이 많은 귀신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이건 죽음 그 자체였다. 민지야, 왜 그래? 친구 수진이가 물에서 나와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다. 수진아, 우리 그냥 갈까? 응? 왜? 여기 완전 좋은데?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뒤로 계곡 한가운데에 떠있는 부은 얼굴 하나가 천천히 회전하며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 향한 건 아니었다. 그저 물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 민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민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계곡 근처까지 갔다. 친구들은 이미 물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물장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웃었다. 그들의 발 아래로 그 부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돗자리를 펴고 물가에 앉았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친구들이 놀 때까지 기다리면 됐다. 하지만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처럼 물 흐름에 따라 떠내려가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물속 어딘가에 닿아 있는 것처럼 고정된 채로.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규칙을 지키자. 눈 마주치지 않기. 말 걸지 않기. 없는 척하기. 그때였다. 민지야, 너도 들어와. 은혜였다. 민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늘 함께 온 친구 중 가장 밝고 쾌활한 아이. 은혜는 물가로 걸어 나오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는 보았다. 은혜의 발목에 무언가 감겨 있는 것을. 아니, 정확히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반투명하게 일렁이는 물처럼 생긴 하지만 물이 아닌 무언가가 은혜의 발목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계곡 한가운데 떠있던 얼굴들 중 하나가 아주 조금 은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은혜야, 잠깐만. 민지가 말하려는 순간 은혜가 물가에 앉아 발을 담갔다. 달라진 건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혜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친구들도 계속 놀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만 알았다. 그 순간 계곡에 떠있던 모든 얼굴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를 향해 고정되었다는 것을.
물 흐름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제자리에서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집힌 하얀 눈, 반쯤 벌어진 입, 퉁퉁 부은 얼굴. 모두가 은혜를 보고 있었다. 안 돼.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은혜의 팔을 붙잡아 물 밖으로 끌어냈다. 야, 왜 그래?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친구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수진이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그것들은 여전히 은혜를 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집에 가자. 제발. 결국 친구들은 민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리고 계곡을 떠나기로 했다. 은혜는 내내 미안하다는 표정이었고 민지는 그저 은혜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직전 민지는 마지막으로 계곡을 돌아봤다. 그것들은 여전히 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계곡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민지를 향해서가 아니었다. 차에 타고 있는 은혜를 향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왜 나만 안 된다고 했어?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발목에 뭔가 감겨 있었어? 귀신들이 전부 너만 쳐다봤어? 그 대신 민지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 있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았어.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은혜의 눈빛에서 민지는 무언가를 읽었다. 은혜도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지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은혜야. 응, 민지야. 왜? 너 요즘 잠 잘 와? 긴 침묵이 흘렀다. 잘 오긴 하는데. 그런데 꿈을 꿔. 매일 밤. 민지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꿈? 계곡 꿈. 근데 이상한 게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물속에 있는 꿈이야. 근데 숨이 안 막혀. 편안해.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물 아래에서.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혜야, 혹시 괜찮아, 민지야. 그냥 꿈이잖아. 은혜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무언가 체념한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날 계곡에서 본 수십 개의 얼굴들은 한때 모두 은혜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누군가와 함께 계곡에 놀러 왔다가 무언가에 이끌렸을 것이다. 그들도 처음엔 꿈을 꿨을까? 물속이 편안한 꿈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꿈을. 민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은혜에게 다시 전화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것들이 은혜를 선택한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민지는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부디 꿈에서 깨어나길. 부디 그 부름에 응하지 않기를.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물은 언제나 자기 것을 되찾아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계곡에서 은혜는 이미 표시되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은혜 누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내 친척 누나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내가 지난번에 그 계곡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그 계곡에서 올해만 익사 사고가 5건이나 났대. 전부 20대 여성이었고 그중 한 명이. 동기는 말을 멈췄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차피 알 것 같았으니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날이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잔을 기울일 때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마지막 지하철은 진작에 끊겼고 버스도 없었다. 아, 망했다. 외박이라도 하면 부모님한테 죽을 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호프집을 나와 택시를 잡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호프집이 번화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이곳은 택시가 잘 지나다니지 않았다. 10분, 20분. 술 기운에 추위까지 더해지자 정신이 몽롱해졌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빈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손을 번쩍 들었고 택시는 내 앞에 멈춰 섰다. 어디 가세요? 동이요. 문을 열려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손님, 저기 할머니 한 분도 택시 기다리시는데 합승 괜찮으시겠어요? 고개를 돌리니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허리가 굽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이 밤중에 할머니가 혼자 택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안쓰러웠다. 네, 괜찮아요. 나는 뒷좌석에 올라탔고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으셨다. 택시는 다시 출발했다. 술 기운이 확 올라왔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고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나는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손님.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에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저기 앞에 아가씨가 택시 기다리는 것 같은데. 밤도 늦었고 하니까 한 분만 더 태워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밤길에 여자 혼자 택시 못 잡으면 위험하니까. 택시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나는 눈을 반쯤 뜨고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기사 아저씨가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대답이 없었다. 여자는 그저 택시 안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아니, 정확히는 응시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이 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냐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술 기운에 정신이 흐릿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기사 양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빨리 출발여. 빨리. 아니 할머니. 이 아가씨가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출발하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평소 조용하던 할머니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 순간이었다. 창문 너머로 하얀 팔이 쭉 뻗어 들어왔다. 너무 빨랐다. 아니, 빠르다기보다는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팔이 늘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불가능할 정도로 길게 뻗어서 기사 아저씨의 목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술이 확 깬 것처럼 눈이 번쩍 떠졌다. 뭐야. 기사 아저씨도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젖혔다. 이 아가씨가 미쳤나. 뭐 하는 거야. 아저씨는 화가 난 듯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때 할머니가 기사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나가면 안 돼.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기사 양반. 빨리 출발요. 얼른. 어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앞을 바라봤다. 여자는 여전히 창문에 손을 뻗고 있었다. 하얀 손가락이 창틀을 붙잡고 있었고 긴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온통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눈은 없었다. 아니 있긴 했는데 새까맣게 함몰되어 있었다. 기사 아저씨가
여자를 다시 쳐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택시가 급발진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떠 있었다. 치마 아래 다리가 없었다. 원피스의 끝자락은 바닥에서 30cm쯤 떠 있었고 그 아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이었다. 여자는 다리 없이 허공에 떠 있었고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 채로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었다. 할머니도 보셨어요?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봤지.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저것이 사람이 아니여. 기사 양반이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봤어. 치마 밑에 다리가 없더라고. 허공에 붕 떠 있었어.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창문에 손을 쭉 뻗어서 못 가게 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기겁을 했지. 택시 안은 침묵에 잠겼다. 기사 아저씨는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달렸다.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뒤에 찾아왔다. 할머니, 어디서 내리실래요? 한참을 달린 후 기사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사거리에서 내려주게. 네. 택시는 사거리에서 멈췄고 할머니는 내리셨다. 문을 닫기 전 할머니가 나를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걸 느꼈다. 할머니의 눈이 이상했다. 너무 맑았다. 70대 할머니의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점이 또렷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내게 아주 천천히 입 모양만으로 말했다. 조심해. 뭘 조심하라고? 문이 닫혔고 택시는 다시 출발했다. 손님, 어디라고 하셨죠? 동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택시는 다시 달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기사 아저씨가 자꾸 백미러로 나를 쳐다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너무 자주 봤다. 기사님? 네? 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슬쩍 백미러를 통해 기사 아저씨의 눈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기사 아저씨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내 옆을 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옆 좌석은 비어 있었다. 당연히 비어 있었다. 나 혼자 뒷좌석에 탔으니까. 하지만 시트에 물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물에 오래 잠겨 있던 것 같은 썩은 물 냄새. 손님.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 혹시 옆자리에 뭐 보이세요? 나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군요. 택시는 계속 달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 옆에 앉아 있는 무언가를. 나는 절대 옆을 보지 않기로 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그냥 앞만 보고 있기로 했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까? 손님 다 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문을 닫는 순간 기사 아저씨가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님, 조심하세요. 네? 뒤에. 조심하세요. 택시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멍하니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행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착, 착, 착. 젖은 천이 바닥을 끌리는 소리.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최대한 빨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끝에서 뭔가 하얀 게 보였다. 나는 재빠르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복도에서 계속 소리를 들었다. 문을 긁는 소리. 착, 착, 착. 젖은 천이 문을 훑는 소리.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소리는 멈췄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깨끗했다. 하지만 문 앞에 물자국이 있었다. 긴 치마를 끌고 간 것 같은 자국.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택시 영수증이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승 3명. 나는 혼자 탔는데. 할머니를 빼면 나 혼자였는데. 그럼 3번째는 나는 그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한다. 그날 밤 택시 뒷좌석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가끔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 물자국이 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